세월호 침몰 사고 오늘로 39일째입니다. 조류가 느려지는 소조기가 다시 돌아왔지만 선체 붕괴 위험이 커지는 등 구조 작업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정용헌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 이번에 세 번째 소조기가 들어왔고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오늘 수색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파고가 좀 있다 하면은 예. 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파고가 조류보다는 두 번째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네. 오늘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분이 16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추정된 바로는 5층 선교에 1분, 4층 객실에 9분, 그리고 3층 객실에 6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층 선수 부분과 4층의 선미 다인실은 칸막이가 무너져 내려 진입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수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그 수색을 하는 방법은 칸막이 내리는 그 부분 우선 그게 지금 수색 작업의 장애 요인은 분명합니다. 내부 네. 객실 붕괴는요. 예. 근데 우선 그 인원수 파악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3층과 4층에 저 6명과 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침몰 전에 탑승자 위치를 고려해서 현재 생존자와 구조자와 이렇게 분석하면 그 인원수 거기 많다 해서 이제 그 위치가 분석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숫자가 확실히 맞는지 불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예.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물로 하는 부분은 장애물 치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절단도 해가면서 제거를 해가면서 하는 작업을 예.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선실 내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 이게 그거는 이제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바가 예. 붕괴 위험한 격실이나 이런 또 문이 자동적으로 닫아진다든가 예. 이런 현상을 대비해서 이미지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붕괴로 인해서 생명줄에 공기 호흡줄이 가이드라인도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장 줄 수가 있고 위험할 경우는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EGS 같은 거 비상 공기 탱크 그것도 반드시 잠수 전에 체크를 해보고 예. 그런 안전적인 절차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비상 대응 조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더디게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예. 내부 객실의 이제 붕괴와 장애물 제거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 또 실종자의 수색하는 데 있어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구역별로 이제 일차적으로 설치를 다 했지만 예. 분산해서 탈출하면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 예. 중점적으로 수색하기 때문에 좀 시간 좀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39일째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문제는 잠수사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실종자분들이 유실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더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선 실종자 유실 문제는 처음부터 참 고려했던 분야입니다. 예. 우선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북쪽에서 한 분, 남쪽에서 한 분에 두 분이 유실된 거를 일단 그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종자 잔류 인원이 선체 내부에 있다고는 100%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실종된 그런 그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또 풍랑주의보소로 해서 우리가 또 한번 피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서 하여튼 그 실종자가 내부에 다 있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색 방법을 한번 더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지금 기존 방식을 계속하되 선체 약화 현상에 인한 객실 수색의 어려움이 계속 따른다면 선체 일부를 절단해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장애물로 인해서 또는 밀폐된 격실 물 못 열어서 이런 예. 격실이 4층에 또 5층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인력으로 뜯어낼 수 없으니까 다이버가 그래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한다는 방법인데요. 예. 그걸 절단해서 이제 뜯어낸다는 방법이죠. 예. 이럴 때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뜯어내고 하면은 이제 효과라기보담도 뭐 오히려 위험 요소가 좀 덜어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뜯어냄으로써 이제 그 문이 이제 통로가 개방하는 그것도 있지만 예. 뜯어냄으로써 인해서 객백이 날카로운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 손으로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다이버가 갖고 다니는 이제 있는 생명줄, 공기가 통하는 생명줄이 위험을 그 안에 이제 압축 공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것에 모서리에 대이게 되면은 절단된 위험이 있고 예. 또 아무래도 다이버한테 손상될 위로도 위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좀 말씀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그래프에 나오신 대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할 텐데 이제 절단도 좋습니다. 또는 장애물 제거해서 이제 그런 게 좋은데 제가 이 방법을 하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세월호가 현재 요 밑이 지금 이제 해저라고 보겠습니다. 해저 47m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요. 그러고 있다면은 요 위에 높이를 선체 높이가 한 22m, 폭이 22m입니다. 그러면 27m 위는 수면입니다. 그렇죠? 27m 위는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7m 위는 수면입니다. 그런데 이 배 길이가 145m입니다. 그러면 이 배 길이가 전체로 보면 140은 이러면 3분의 2가 물 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체 길이로 봤을 때는 선체 그렇죠. 길이가. 근데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제 생각에는 지금 팀들이 전문가 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광고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하는 방법 중에 제 경험상으로 방법이 있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선체 앞부분에 보면 스트라토피아라는 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뒤쪽에는 스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래 누워있던 배를 이렇게 좀 바로 세우면은 돌려 세우고 돌려 세우면은 이게 그 높이가 한 20m 수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 27m니까요. 그러면 수면상에 요 100m니까 이렇게 함수만 들려도 선수만 들려도 상당히 수면상에 이 정도는 위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요 부분을 이제 그 수심도 낮고 또 낮을 경우는 시야도 좀 괜찮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금 수심 깊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왼쪽에서 좌연에서 우연에서 좌연으로 한 이쪽에 10개죠. 이쪽에 10개죠. 한 20명, 아마 4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우리가 실종자 가족분이 원하는 건 빨리 뭐 집에 가자 하는 이야기 말씀대로 빨리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선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좌쪽 오른쪽 10개씩 하면 40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고 선수를 이때 들어올릴 때는 어떤 기술이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겁니까? 들어올 때는 이게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선 실종자 구조하고 가족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하고 면밀히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것도 또한 실종자 구조를 하기 위한 한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연장선이 그런 이제 설명도 하고 동의를 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거 선체 바로 세우는 거는 우리가 천안함 때 바로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까 또 선저 부분은 이제 그 사이트 서베이 요 부분은 벌써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해도 어느 정도 간단히 해도 되고 올리는 방법은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요 관통구 그다음에 스크루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이 뒤쪽을 잡아주고 선수 부르는 게 이제 크레인을 이제 올려야 되겠죠. 예. 올리게 되면은 요런 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컨트롤 타워 하고 그다음에 크레인의 작동수는 또 그 타워 그 조정실에 보면은 이게 중량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4,000톤이다, 5,000톤이다 이렇게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범위 안에서 그 주의해가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요런 상태에서 대량으로 다이버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물 위로 선체를 어느 정도 올려야 예, 되는 선수만 것이고, 올려도 선수만 올린다. 올리는 예. 방법도 한 크레인을 방법. 이용해서 올린다는 방법. 그렇죠. 그래도 말씀이죠. 한 예. 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예. 신속하게 이거 예. 아마 물때가 지금 좋기 때문에 이게 서두르서 한다면 며칠이면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15일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보름 듭니다. 정도 걸린다는 예,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제 막 다음 물때가 잘 안 맞으면은 한 족이 한 물때를 넘어가는 있어도 뭐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소족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아마 그 팀들이 전문가 팀들이 할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크레인으로 절단을 해서 선체 일부를 절단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일부를 그런 방식보다는 그건 약간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아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관통구 스크롤 쪽을 이용해서 그쪽에 껴서 선수를 올리면은 한 보름 정도면은 20개 팀 40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기간과 이제 인원수는 적절한 것은 현지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예.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 재난 구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 네.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선 컨트롤 타워에 투업하고 지 명령권자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분하고 또 현장하고는 투 스톱입니다. 원 투 스톱.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투업하고 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중간 계층은 모니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망을 개입해서 하는 거고 여기 지휘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컨트롤 타워 지휘권을 가져야 되겠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뭐 예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안전법 이런 걸 해서 예방법도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지휘권을 가진 컨트롤 타워하고 현장을 하나 라인. 두 번째는 즉각 투입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담화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특수기동대, 현대화된 특수기동대를 설치를 해서 예.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그러면 현장에 투입하는 건 네 가지 요소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호흡기체, 그다음에 툴, 그다음에 ROV 있던 비클 이렇게 네 가지 요소인데 이 사람과 이 호흡기체는 최단 시간에 헬기로 거기에 가서 1차적으로 가고 예. 가서 인명구조나 조치할 거 현장 파악이나 또 여기는 마스터 다바가 반드시 탑승해야 되겠죠. 그것이 최고로 5분이면 5분, 15분이면 15분, 30분 사면 지역별로 그 탄피하기 그것이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차적으로 할 때는 전력적으로 상황을 봐서 예. 현재 수심이 얼마고 또 상태가 얼마고 구조할 목표물이 뭔가에 따라서 어디가 좋은지 뭐 해경이면 해경 또는 뭐 어떤 그 민장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미국 같이 이런 피마 같은 그런 조직이든지 또는 해군이든지 어떤 조직한테 바로 명령을 해서 2차적으로 기관이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위와 아래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일 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휘권과 명령권 현장 지휘체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즉각 투입에 한 우선수의 순차별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육훈련 이게 해당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검증을 어떻게 할 건가, 자격증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사람에 관한 육성 문제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양개발 산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평상시에는
해서 하는 이런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세월호 침몰 39일째를 맞아서 수색 상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